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목은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면 일단 민법의 구조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책은 어디를 보시냐면 36페이지 한번 펴보셔요. 36페이지 목차 나오는데, 네. 펴보셨어요? 36페이지 목차 나오는데 뒤쪽 36페이지 말고 앞쪽에 36페이지 36. 네. 자, 오늘 이제 민법 첫 시간 들어갑니다. 민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민법의 구조예요. 민법의 구조. 그 칠판 보세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뭐 같아요? 그림이? 얘가? 네? 어떤 모양이에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사람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덩어리로 이루어졌을까요? 나눠보면. 한 놈인데, 덩어리로 하면 몇 개 덩어리로 나눠졌을까요? 이 사람은. 자, 일단 요거 머리 한 덩어리,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팔하고 몸. 그 다음에 요거. 여기 팔하고 몸.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럼 몇 덩어리예요? 5덩어리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5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몇 덩어리? 5덩어리. 덩어리 그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민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민법은 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먼저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1편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총칙. 민법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규칙을 모아놓았다 그래서 총칙이에요, 총칙. 그 다음에 제2편이 물권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3편이 채권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4편이 뭘 써요? 쓰지 말아요. 여기 봐요, 그냥. 제4편이 뭐예요? 친족법. 제5편이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은 총 5개 덩어리인데, 덩어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예? 편이라고 해요, 편. 아시겠죠? 그럼 민법은 몇 덩어리로 되어 있다? 5덩어리. 5덩어리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다?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편이라는 건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민법은 어쨌든 1조부터 시작해서 1118개 조문이 있어요. 그 조문을 덩어리로 분류를 해보니까 가장 큰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편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제로. 5개 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차례 또는 목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1편이 있다. 1편. 민법의 총칙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1편이. 그죠? 이렇게 나오면 요 편 밑에 또 들어가는 하위 덩어리가 있어요. 세부 덩어리. 그러면 제1장, 제2장, 제3장. 이런 식으로 또 하위 덩어리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장 밑에는, 제1장 밑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제1절, 제2절, 제3절.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럼 절 밑에는 또 어떻게 들어가요? 네? 제1관, 제2, 뭐라고 써요? 관. 그럼 이 관 밑에는 또 어떻게 들어가요? 제1항, 제2항. 그래서 덩어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민법은 편, 장, 절, 관, 항식으로 나눠요. 네? 그냥 이건 룰이에요, 그냥. 법이 이렇게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그러면 1항과 2항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르니까 1항, 2항 나눴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관이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거니까 요 내용을 분류한 거예요. 그럼 다시
1관하고 2관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르니까 나눴죠. 그러나 얘네들은 뭐가 공통점이에요? 요게 공통점이에요. 또 요거 세 개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달라서 나눴죠. 그러나 얘네들은 1장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장, 2장, 3장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얘네들은 1편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책을 읽으실 때 항상 요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자. 그래서 항상 글을 보면 글 위에 제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편으로 들어가느냐, 장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책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몇 덩어리로 돼 있다? 5덩어리. 이제 덩어리 하지 말고 제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민법은 총 5편. 제 1편이 뭐라고요? 민법 총칙. 제 2편이 물권법. 제 3편이 채권법. 제 4편이 친족법. 제 5편이 상속법. 여기 봐요. 여기. 책 보지 마시고. 네. 다시 2편이 뭐라 그랬어요? 물권법. 자, 그래서 요거 물권하고 채권법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합쳐서 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이죠? 다음부터 빨간색 쓰면 안 되겠네. 보여요? 요걸 뭐라 그래요? 재산법이다. 재산법이다. 눈치 빠르신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느꼈어요. 자, 재산이 뭐예요? 재산. 재산이 뭐예요? 돈? 재산이 뭐예요? 칠판에 있는 거 보시면 되잖아요. 재산에 관한 법이 재산법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요 2편하고 3편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산법이라 그런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뭐예요? 그렇죠. 물권하고 채권을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말하는 재산은 돈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제 채권하고 물권은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어쨌든 요거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편은 뭐라 그랬죠? 친족법이죠. 친족법. 친족. 친족이 뭘까요? 네?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가족. 그러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도 친족이지만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도 있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무슨 척? 네? 인척관계.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친족에 관한 법이에요. 부모가 남자가 또는 여자가 둘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가족이 되죠? 법적인 가족이죠? 그럼 그들 사이의 촌수는 몇 촌? 부부 사이의 촌수? 네? 1촌이에요? 없어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그럼 1촌은 어떻게 따지냐면,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가면 비속 그래요, 비속. 옆으로 가면 반계고, 위아래로 가면 직계 그래요. 그러면 직계, 비속. 그럼 누구예요? 본인의 자식들. 얘네들 사이가 1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몇 촌? 1촌. 그러면 손자와 할아버지 간에는 몇 촌? 2촌. 부모의 또 부모잖아요. 그럼 2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의 자식과 여러분의 자식.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자식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자식의 여러분이 또 자식이에요. 몇 촌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1촌이라고 그랬잖아요. 2촌. 여기서 여기는 1촌. 다 합치면 3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상식으로 알아두시자. 상식으로. 그런 걸 규정하는 법이 무슨 법? 친족법. 자, 그러면 부부가 된다. 그러면 가족관계가 만들어지죠. 부부가 되면. 예? 가족이 됐잖아요. 감남과 을려가 혼인을 했다.
그럼 둘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예?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 그죠? 그럼 여기서 애가 나올 수 있나요? 애가 나올 수 있죠? 그럼 부모는 아이에 대한 어떤 권리가 발생하나요? 친권 같은 게 발생하죠. 그죠? 이런 걸 규율하는 게 친족법이에요. 그러면 둘이 가족이 되었다,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뭘로 증명할까요? 혼인?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결혼식 올려야지만 혼인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부, 일처 주의가 적용돼야 돼요. 한 명과 한 명만이 혼인이 되는 거예요. 한 명과 두 명은 혼인이 안 돼요. 법적으로.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혼인신고하지 않고 부부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나요?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실상의 혼인관계다 그래서 사실혼 그래요. 이들도 부부인가요? 법적으로 부부이에요? 얘는 뭐 안 한 거예요, 지금? 혼인신고 안 했죠? 그럼 얘는 법적으로 부부이다, 아니다? 이다. 사실혼도 혼인관계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부부이에요. 다만 뭐는 안 되냐면 서로 간에 상속권은 없어요. 상속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뒤늦게 재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각자 재산도 있고 각자 자식들도 있죠? 혼인신고를 안 해버려, 일부러. 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순간 재산이 섞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 갔을 때 자식들끼리 싸움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도 혼인에 해당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친족법.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도 우리 수업 중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머리통 좀 그러네요. 머리가 다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민법은 다 연결되어 있다, 법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규정을 해놔도 다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 정도는. 자, 그럼 이건 말 그대로 무슨 법이에요? 상속법이에요, 상속법. 상속. 그럼 누군가 죽어야지 그 재산을, 상속재산을 받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죽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인? 피상속인. 이 사람은 피 흘리면서 사망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자식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얘를 뭐라 그래요? 상속인이다 그래요. 요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용어니까.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 받은 자식은 상속인이라고 해요. 상속인. 그러면 상속했을 때 속자는 무슨 속자냐면 이어받을 속자예요. 따라서 상속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상속인.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 그러면 결국 피상속인이 뭐 했을 때요? 사망했을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상속이 개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자식들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상속이 개시되고 그래야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상속법.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법대 들어가면 그냥 친족상속법 그래서 친상법이라고도 해요. 줄여가지고. 요건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묶어가지고 무슨 법? 신분법 내지는 가족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민법은 이제 뭔지 대충 느낌이 오네요. 사람의 무슨 관계와 재산 관계와 무슨 관계를?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법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람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사법의 반대말은 무슨 법이죠? 공법이죠. 이 사법은, 사법이라는 건 사사로울 사자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법이 사법이라면 공법은 여러 공짜죠. 여러 공짜. 그죠? 여러 공짜예요. 요거 팔이잖아요. 팔. 그 요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공짜가 된 거예요. 그 뭐냐면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 세계 알려진 사람들은 사방팔방 다 까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권력을 줬으니까. 이 한자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이라는 건 결국 뭐냐?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자, 여러분 재산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 집을 짓는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짓는 거죠. 그럼 개인 업자하고 연결해가지고 네가 건물 지어줄래?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사법관계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규제하고 감독할 거 아니에요. 그런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의 영역이다.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지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공익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국가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 영역에서는. 근데 국가와 개인 사이 영역에서는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이라는 건 과거에는 누구였어요? 왕이 법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명령하고 그러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근데 너무 부조리하잖아요. 지는 사람 아닌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근대 혁명기의 시민들이 타파해서 이 왕의 권력을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너도 이제 법에 따라라 이거예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의 대표자가 의회에 가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너도 거기에 따라라. 네 마음대로 꼴린 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지만 그러나 이건 국가가 개입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법의 영역은. 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 자유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적인 부분은 스스로 다룬다. 사적 자치. 그걸 우리 민법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적 자치 원칙. 자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민법의 주제는 뭐냐? 민법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유! 프리덤! 아시겠죠? 그 공원도 있잖아요. 자유공원.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거하고. 자, 다시 정리하면 민법은 무슨 법이다? 에이, 여태까지 해놓고. 그거는 민법은 주제가 자유라는 뜻이고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람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제1편이 뭐였죠? 민법 총칙. 제2편이 물권법. 제3편이 채권법. 제4편이 친족법. 제5편이 상속법. 그래서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무슨 법? 가족법 또는 신분법. 물권법과 채권법을 합쳐서 무슨 법? 재산법.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강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총칙이라고 했잖아요. 총칙. 이 총자가 모을총이에요. 모을총.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AB, AC, AD, AE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공통은 다 뭐죠? A가 들어가죠. A 묶어서 B, C, D, E 이렇게 나오죠. 수학할 때 옛날에 소시적에. 이런 공통점을 우리는 모아서 규칙으로 만든 게 총칙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요거죠, 요거. B, C, D, E.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공통점 모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있는 거 공통점 모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총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총자는 무슨 총? 모을총, 모을총, 모을총.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모으다. 예? 예. 이렇게 써요. 이게 모을 총자예요. 굴뚝총이고 하여튼 모을 총. 그러면 각 칙에 있는 내용을 다 모아다가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게 총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총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총칙이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각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민법 총칙 그랬잖아요. 총. 요 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모아놓은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각 나머지에 있는 거에 대한 공통점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각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또 총칙, 각칙으로 나눠요. 여기서도 또 총칙, 각칙으로 또 나눠요. 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 민법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다 이렇게 총칙과 각칙으로 나뉘어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공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다 이렇게 총칙과 각칙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법전의 내용이. 이런 거 우리는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 나라에서 유래한 거냐면 독일 법학이에요. 독일 법학. 독일 법학. 독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하는 학자들의 학파가 판택된 학파예요. 그래서 이걸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판택된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의 모법은 뭐예요? 현재 우리 민법의 모법은 독일법이에요. 독일법.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해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어쨌든 총칙과 각칙의 구조 이해하셨죠? 네. 그럼 민법은 총 몇 편으로 돼 있다? 5편. 제1편 총칙, 공통점 모아놓은 거. 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 민법의 주제는 뭐다? 민법의 주제. 사적 자치의 원칙.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람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명확하게 정리됐죠? 예. 내용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 교재는 그럼 어떠냐? 교재는. 그죠? 그래서 교과서 36페이지 아까 P라고 하는데 거기에요. 예, 거기 놔두시고. 자, 파트 1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어요? 민법 총칙이네요. 이건 이 법전하고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파트 1이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자, 요 파트에서는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요 파트,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민법 총칙, 민법전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법률 행위에 관해서만 들어가요. 다 빠지고, 원래 법전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빼고 나머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약 10문항. 그러니까 여러분 36페이지에 보면 파트 1, 요게 제 1편이란 뜻이고, 그죠? 총칙 밑에 챕터 01 나오죠? 이게 1장이란 뜻이에요. 챕터. 네, 그래서 챕터 1부터 챕터 몇까지 들어가요? 챕터 6까지 들어가죠. 예. 거기까지가 10문제 나온다. 그러면 챕터 하나당 약 1.5배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편 보시고 다시. 자, 파트 2. 발음이 좀, 그쵸? 파트 2. 뭐였어요? 물권법이죠. 아까 우리 2편에서 민법 전체 물권법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대로 다 들어가요. 다만 여기서 질권이란 것만 빠집니다.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까요?
몇 문제 나와요? 네? 한 요 정도 나와요. 이 정도. 그럼 파트 2를 보면 물권법이 챕터 1부터 어디까지 가요? 챕터 6까지 가죠. 근데 챕터로 보면 총칙하고 같아요. 6까지 들어가니까. 그런데 얘는 양이 많아요. 특히 판례, 법원 판례, 그게 아주 중요하고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챕터 3입니다. 파트 3. 뭐였어요? 책은? 계약법이죠. 아까 우리 3편이 뭐였어요? 민법에서는? 채권법이죠. 채권법의 일부가 계약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시험의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3이 계약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정도 나와요. 9문제에서 한 10문제 사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요게 좀 더 나오면 여기 덜 나오고, 요게 더 나오면 요게 덜 나오고, 뭐 그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파트 4. 아까 우리 민법 전에서는 3편이 뭐였죠? 채권법. 4편이 뭐였어요? 친족법. 5편이 상속법이잖아요. 근데 4편, 5편 친족 상속법이 빠집니다. 빠져요. 시험 범위에서. 요것만 우리 시험 범위예요. 민사특별법으로.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민법에 관한 일반 법이고요. 특별한 법률이 있어요. 그게 약 6문항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민사특별법에서 챕터 1 보시면 뭐 나와요? 주택임대차. 챕터 2 상가 건물 임대차. 챕터 3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파트 4 챕터 4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챕터 5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민사특별법이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건 매년 똑같아요. 6문항은. 매년 똑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3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파트 5 해가지고 뭘 넣었어요? 법령집을 넣었어요. 맨 뒤에 가면 법령이 나와요. 구경해 보실래요? 맨 뒤에 가보세요. 맨 뒤에 가보면 제1조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도 한번 구경을 해봐요. 교과서 여러분 670페이지. 670페이지 펴봐요. 670페이지. 맨 밑에 페이지 수 나오죠? 예. 거기 보시면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2장. 오른쪽에 보면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이렇게 나오죠. 제5장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법률행위 밑에 시험범위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5장 제1절 총칙 103조부터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닌 거예요. 아닌데 왜 저거 여기 책에다 넣어놨을까?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친족상속법에서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혼인이 뭐고 사실혼이 뭐고 어떻게 다르고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말씀드렸냐면 굳이 민법을 이렇게 표현한 게 이유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에 일부,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만 민법은 이렇게 딱딱 끊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 가려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게 우리 책의 구조이다. 자, 그럼 민법 총칙의 주제는 뭐냐? 민법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아까? 네? 민법의 주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적 자치의 원칙. 자, 거기서 민법 총칙만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자, 근데 권리 변동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셔요. 권리란 4페이지 피래요. 이제 4페이지 피셔요. 목차 있는 4페이지 말고 내용부터 다시 1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보셨어요? 예. 자, 7번, 이제 7번 보셔요, 7번. 7번 보시고 같이 고민을 하잔 말이에요. 자, 거기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개념 나와 있죠, 개념. 예? 예. 권리란. 자, 그 권자가 이게 약자거든요, 약자. 나무목에 그 쓴 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거를 약자로 이렇게 써요. 무슨 뜻이냐면 이 권자가 누릴 권자예요. 이거는 쉽죠. 벼가 있는데 칼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울 리자예요. 자, 그러면 권리라는 뜻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로움을 누리다 그러잖아요. 글자 그대로는. 이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누리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권세. 힘을 누리다 그러면 권력. 그쵸? 누릴 권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권리는 이렇게 이로움을 누리는 걸 권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법 공부하잖아요. 그죠?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권리 개념인데 권리라는 건 법에 의해 인정된 힘을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제력이 있는 게 권리예요. 강제력. A가 B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 그랬을 때 얘는 얘한테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강제할 수 있는 거. 그럼 그렇게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제 집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제 집행이. 만약에 얘가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얘가 얘한테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치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팔리잖아요. 그럼 그 돈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 집행이 돼야 돼요. 근데 가수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가 노래하기 싫다는 거예요. 노래를 시킬 채권이 있는데 가수가 노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얘가 노래하기 싫대요. 그럼 이거 강제로 밀어놓고 저 노래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노래는 지가 땡겨야 하는 것이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면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건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 집행을 해요. 대체 집행. 그래서 노래하는 건 강제할 수 없으니 그걸 손해로 배상해라. 이렇게 바꿔치는 거예요. 그 손해를 배상해서 대체해서 다른 걸로 집행하겠다. 자, 권리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권리는 지가 주장해서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법에 없는 건 권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권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권리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 법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권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세권자가 이게 예전에 나온 기출문제예요. 갱신은 다시갱의 새로운 신이에요. 계약 기간을 다시 재계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전세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뭐 5년이든 2년이든 계약했는데 기간 만료됐어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아니, 집주인에게 재계약하자. 나 2년 더 살고 싶다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권리냐 그거예요.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싫어 그러면 그만이죠 뭐 그거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권리라고 하면 집주인이 노 하면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권리냐 그거예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또 이거 가지고 이의제기 해달라고 봐봐요. 금년도 77번 문제 니은 지문이에요.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이때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이거 틀린 지문이라고 했는데 이의제기 해달라는 거예요. 떼쓰고. 권리냐 이거예요. 권리.
자, 요거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죠. 전세권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집주인이 오케이 해주면 그건 갱신되는 거고, 싫어 그러면 끝인 거지. 그건 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권리로 얘기한다면 이거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정리,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복잡한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세권자가 갱신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건 합의해서 하는 갱신이지 권리로 행사하는 갱신 요구권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문제 이게 틀린 지문인데 이걸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 조문을 한번 봐요. 그럼 조문을. 법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뭐 알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 상임법 제10조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조에서 계약갱신의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니까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나 재계약하랍니다 라고 갱신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갱신해 줄게. 나 거절 못해 그 말이에요. 거절하면 안 돼요. 이거는 권리죠. 거절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다만 다음에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는 거절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뭐 했을 때 파손시켜 먹었어요. 세입자가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여러분 건물을 파손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러면 그런 여러분 물건을 파손시킨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한다. 좀 뻔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갱신 요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근데 아니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거절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갱신 요구할 수,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근데 이걸 이의제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그래서 명색이 20년을 넘게 민법을 강의를 해왔는데 해드리고 싶죠. 이거 잘못된 지문이다. 근데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아니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말도 못하냐 이거예요. 말도 못해. 그러나 그건 권리의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저를 속이고 그래 에이 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제가 박사까지 했는데 그죠? 이거는 좀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다. 해드리고 싶죠. 한 번이라도 합격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정말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자, 권리 개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권리 하는데 권리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게 권리예요, 이게. 권리가 몇 개 있죠, 여러분 보기에? 권리 몇 개 있어요, 종류가? 아니, 몇 줄이에요, 다? 네 줄이잖아요. 요건 색깔로 쓰니까 아닌 게 또, 이게 이쁘게 하려고 색깔 넣은 거지. 몇 개? 예, 요게 권리 4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라는 건 어쨌든 뭐라 그랬죠?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야 한다. 그게 권리라 그랬죠. 그럼 권리라는 건 어떤 게 있느냐? 맨 처음에 무슨 권? 네, 지배권이 있어요. 지배권. 두 번째는 청구권. 세 번째는 형성권. 네 번째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지배권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냐면 권리의 객체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 또는 대세권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물권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소유권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마음대로 수익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게 자유로운 이 소유권이 바로 대표적인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자,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뭐예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권. 채권은 한마디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한다. 그게 채권이에요.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하여튼 대표적으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어려운 개념, 1년 내내 아무리 강조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바로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건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상대의 권리가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되는 거.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 차이점은 차차 보시면 되는데 형성권이라는 건 요게 포인트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게 뭐냐면 자, A가 B에게 밥 먹어 그래요. 밥 먹어 그래요. 그러면 얘는 밥 먹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은 동등한 사람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권리.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상대방에는 무조건 의무만 부담시키는 이러한 강력한 권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왜 형성이라고 하냐면 얘 의무를 만드니까. 상대방의 의무를 만든다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 몰라도 돼요. 다 반복하는 것들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무슨 권? 항변권 그래요. 항변권. 항변권은 항이 저항한다. 변은 말한다. 대들어서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항변한다라는 말은 대들어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고 소송 당하는 사람이 피고란 말이에요. 그럼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저놈이 내 돈 빌려가서 안 줍니다. 판사님 돈 갚게 해주세요. 라고 청구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사가 피고 항변하세요 그래요. 항변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서 말하라는 거죠. 자, 글자 그대로 항변한다라는 건 말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말한다. 저항해서 말한다. 그런데 이거는 항변권은 타인의 권리 행사를 뭐 하는 권리예요? 저지하는 권리예요. 저지하는 권리. 청구권이 창이란 말이에요. 찌르는 창. 그럼 항변권은 뭐 하는 거예요? 방패예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항변권을 행사하는 건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라는 건데 글자 그대로는 반박하라는 거지만 실제는 뭐예요? 거절하는 권리예요. 거절하는 권리. 얘는 요구하는 권리예요. 상대방에게. 그죠? 요구에 대해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권리예요. 그럼 항변권의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항변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거예요?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을 쓰잖아요.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돈 쓰듯이 권리는 행사한다. 항변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행사합니까? 어떻게 행사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다. 그래서 권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은 무슨 권에 해당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지배권에 해당하죠?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를 사용하는 것,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이행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의무를 행사한다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권리는 무조건 행사라고 표현하고 의무는 이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A가 B에게 1억 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얘는 뒤집어서 이자가 권리가 있으니까 얘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의 뒷면에는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권리는 행사, 의무는 이행이에요. 아시겠죠? 돈을 사용하듯이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권리는 행사, 의무는 이행. 그러면 지배권은 어떻게 행사할까요? 지배권은 어떻게 행사해요? 자, 예를 들어 지배권이 어떤 게 있었다고 그랬죠? 소유권. 소유권은 어떻게 행사해요? 지금 여러분 그 옷 누구 거예요? 입으신 지금 그 옷이 여러분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옷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행사하는 중이죠? 어떻게 행사하는 게 구체적으로?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권리 행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권리 행사란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랬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그 말은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서 지금 그 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 청구권은 요구하는 거. 청구권이라면 요구하는 거, 이렇게. 요구한다. 형성권이라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성권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항변권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이런 식으로 행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배권의 행사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배하면 되고, 청구권은 상대방이 뭐 하면 되고, 요구하면 되고, 항변권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항변권은 아니, 형성권이 일방적이고 항변권은 거절함으로써,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권리는 행사한다, 의무는 이행한다. 나중에요, 공부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와야죠. 의무의 이행이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의 확정. 자, 이런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또 뭐가 생각된 거예요? 의무이행. 하여튼 이행이란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걔는 무엇과 호응한다? 의무와. 행사라는 단어 들어간 건 무엇과 호응한다? 권리와.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 그러니까 권리의 다른 측면이 의무라면 권리의 행사의 다른 측면은 의무의 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거기서 3페이지 보셔요. 3페이지. 거기 제1절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죠? 법률 관계의 그러죠. 의라는 건 법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뜻이에요, 뜻. 의라는 말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자로 의고 우리말로는 뜻. 법률 관계다 그랬을 때 여기 봐봐요. 법률 관계다 그랬을 때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법률 관계는 아니 첫째 줄에 있잖아요. 첫째 줄. 자, 그럼 법률 관계가 뭐예요? 여기 책에 있잖아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거기까지. 여기 봐봐요, 이제.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법률 관계가 결국 뭐란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리 의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이 엮여진 이 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지인을 만나가지고 뭐 점심 같이 한다. 그래서 같이 모이잖아요. 그 관계라고 했을 때 관계는 한 사람만 있을 땐 관계가 안 나오죠. 여러 사람이 존재했을 때 우리는 관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만 있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인들 만나서 밥 먹는 관계는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가 아니에요? 법률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인하고 만나서 무슨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사람의 그냥 생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활 관계 중에서 요게 법률 관계란 말이에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관계. 자, 그러다가 지인하고 밥을 먹다가 네가 밥 사라, 내가 밥 산다. 서로 그러다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한 대 쳤어요. 얄미워서. 맨날 얻어먹고 지는 한 번도 안 산단 말이에요. 주먹으로 한 대 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맞은 사람은 피해자가 돼서 손해를 입죠.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 등등등.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권리, 의무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이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 상호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지금 없어요. 그죠? 학원에서 강의 들은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옆에 분이 일어나면서 컵을 그냥 저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옆에 분한테 쏟아버렸어요. 그럼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리 의무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즉 법률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권리 의무의 관계이다. 아시겠죠? 예. 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